네, 한 달 걸려 올린 1000포인트가 단 이틀 만에 빠졌습니다. 상당히 정신이 없으시지요? 충격적인 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오후 들었으면 돌아오나요? 시장이 어때요? 시장이 좀 돌아오려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10%대 하락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12시 30분경에 한 11%대 코스피가 급락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은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1시와 2시경에는 코스피가 한 자릿수대 하락률까지 올라오면서 네. 하락의 클라이맥스가 좀 지났나 희망을 품게도 되는데 또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10% 또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10%대 전후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하락한 것이요. 하락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하락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0년 이후에 하락률 기준으로도 하향률 기준을 보면 오늘 아마 한 4위에서 5위 안에 랭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으로 보면 역대 최대 하락이라는 거죠? 하락폭을 봤을 때는 하락폭으로 역대 봤을 최대고, 그리고 네. 장중으로는 12%대까지는 그래도 아까 전에 빠지지는 않았던, 아까 빠졌었죠. 예. 그러면 장중으로는 오늘도 하락폭이 역대 최대가 200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나왔었고, 그래도 장중에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4, 5위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D 플러스 1, 5, 20 저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가장 많이 빠졌던 당일에 대비해서 그 다음 날 시장이 얼마나 반등에 성공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네. 2008년 10월 16일을 제외하고는 1일, 5일 그리고 20일을 보면 좀 반등을 또 나타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 그런 과거 데이터에서 조금 희망을 좀 찾아봐야 하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9.11 테러, 닷컴 버블, 코로나, 리먼 사태 이런 거랑 이번 이 이란 전쟁이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시장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또 모두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얼마나 지속적인 충격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저 데이터를 좀 보면서 함께 좀 고민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재작년 8월에 이제 엔캐리 청산 청산 있었던 시대, 그때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처음 있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밴드 하단이 지금 3월이 5,400이었다면서요. 그게 네. 지금 깨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5,2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3월 코스피 하단이 5,850선이었는데 뭐 이미 뚫렸고요. 네. 신한투자증권은 5,400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의 증권사 밴드 하단 전망이 무색하게 모두 좀 이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에서 원래도 3월 전망을 하면서 실적 발표 공백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지정학적 출동 가능성, 원래 트럼프 대통령도 한 3월 한 중순쯤 으로 이란에게 좀 마지막 데드라인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좀 실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증권사의 예상과는 무색하게 더 큰 시장의 낙폭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5,400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빠졌다. 네. 뭐 아침에 잠깐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온 거 봤어요 혹시? 아침에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살짝 들어왔고 그 이후로 매도를 하면서 한 1조 넘게 매도를 하다가 오늘 그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개인들이 좀 투매를 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을 좀 받아가는 듯 하더니 시장이 또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또 개인들이 또 매수를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을 매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분들은 반대 매매가 오늘 좀 청산 물량이 나왔을 것으로 좀 예상도 되고 그걸 외국인들이 좀 받았지 않나 싶은데 또 거기에 뒤이어서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다는 거는 저가 매수를 좀 고민하는 개인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거는 외국인분들도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계속 이제 따져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반등하는 국면에서 어디가 좀 많이 올랐냐를 봤더니 역시 반도체 쪽으로 빠르게 좀 이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 전환한 시점도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잠깐 좀 했었죠. 네, 그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올 들어서만 27조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을 최근 3거래일 동안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더 안 빠져나가고 있다. 요거는 그래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지금 시총 상위 주도주들 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빠져 있는 것인지. 고점을 살펴보니까 다 2월 26일 혹은 27일경에 다 고점을 기록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2시 기준으로 하락률을 비교해 보니까 모두 다 20% 내외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한 3거래일 정도 되는 사이에 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계좌 보시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반대 매매 얘기를 앞서서 좀 드렸는데 반대 매매 청산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에 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체크하셔라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증권사에서도 신용 거래를 좀 중단한다라는 증권사들이 한 2곳 정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부터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내일부터 신용거래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신용공여 한도가 모두 소진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신규 대출이 막히게 되면 평소에 신용거래 하시던 투자자들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B2 규모가 사실 지금 현재 32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급력이 또 상당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평소에 신용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의 반대 매매, 즉 담보 잡은 계좌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신용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더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내일에 조금 그런 반대 매매 증권사별로 몇 시에 나온다 이런 게 또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강제 매도가 시장 조정을 또다시 만들고 이게 또다시 강제 매매를 반대 매매를 다시 야기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이 JP모건 애널리스트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 구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담보로 또 레버리지를 다시 사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10%만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모든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외국인들도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권미정 캐스터도 최근에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오늘 충격이 큰 상황에서도 계속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기준으로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4,624억 원이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낙폭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오히려 기회를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좀 활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2,320억 원 나왔고요. 타이거 반도체 톱10 레버리지도 한 1,300억 원대로 정말 레버리지를 이런 시장에서 사실 많은 사시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어제 그렇게 많은 매수가 나왔고요. 반면에 그리고 인버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한 1,3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기회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네. 이 위기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이 좀 잡히기는 했었습니다. 예. 지금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RSI가 보통 70 이상이면 우리가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코스피가 지난달에 137까지 갔었다. 그러다가 지금 92 정도 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심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할 때는 우리가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뭐 내일까지도 또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경우에는 이게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이제 지금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후 들어서 좀 주목할 특징주가 혹시 또 있습니까? 사실 SK하이닉스를 들고 오려고 했었어요. 원래 장 초반에 한 마이너스 10%대까지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6%대까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SK하이닉스가 참 반등 구간에 그래도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구나 해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또 이게 조금 다시 낙폭을 확대한 모습이 나타나서 테크윙 같은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뭐 25개 이렇게밖에 없는데 네. 오늘 뭐 테크윙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어제도 올랐었잖아요. 네, 무슨 그래서 일입니까 테크윙? 사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하락하고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하락하는 종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크윙에서는 어제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나서 좀 들고 왔습니다. 테크윙이 어떤 종목이었죠, 보통? 테크윙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장비 쪽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네. 테크윙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네. HBM용 검사 장비 큐브 검사 장비. 프로버를 만드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는군요. 네. 왜 올랐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네요. 특별히 아직까지는 원인을 밸류에이션이 아무래도 좀 EPS 대비해서 조금 좀 부족한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원을 저희가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상암으로 잘못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연결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장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 좀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 퀀트 하시는 우리 이경수 수석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석님도 오늘 마음이 저희와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근데 아무도 출연을 안 하려고 하는 날이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뭐 연락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를 좀 구해주십시오, 수석님. 지금 코스피가 오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 이제 거의 바닥에 다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나타나거나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일주일 정도로 한 10조 이상의 매도세가 나타났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1주 정도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다만 한 달 이후에는 반등하는 그런 확률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과거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생한 시기는 뭐 9.11 테러를 비롯해가지고 뭐 금융위기 시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한 10개의 그 사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한 달에도 이제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가 금융위기 시기하고 IT 버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지금 급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칩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 뭐 빠르게는 1주, 2주 내에는 회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약간 좀 복잡하게 된 게 뭐 전쟁 상황은 전문가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게 되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 전쟁 이슈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블루 아울 캐피탈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랙스톤까지도 환매가 상당히 좀 몰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환매가 몰린다는 것은 투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어떤 그 현금 확보를 한다, 안전자산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위기, 금융기관의 어떤 그 부실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면 사실 이거는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 상태에서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낮추지 못하고 여기서 또 터지고 인플레이션도 터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거기에다가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과거하고 좀 다른 사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그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위기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저희가 이제 한 달 안에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사실 보이는 손에 대한 어떤 그 임팩트가 적었어요. 너무 이제 시장에만 맡겨놓고 손을 갖다가 정부의 어떤 그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신자본주의 컨셉 그리고 이 국부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에 어떤 그런 이제 활력을 좀 불어 넣는다라는 측면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정부의 어떤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트럼프 대통령과 저희도 뭐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100조 정도의 어떤 이 금융위기에 대한 자본, 금융위기를 우리가 대응한다라는 측면의 100조 원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심증적이겠지만 조금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평단을 낮추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좀 시계를 길게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 낙폭이 유독 큰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단순히 많이 올라서 전쟁의 충격을 우리가 세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코스피만의 어떤 구조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글로벌적인 연동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부 변수에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라는 측면이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뭐 일본하고 중국에 대비해서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동성에는 한국이 상당히 좀 이제 취약한 것은 맞지만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좀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에 대한 폭 자체도 상당히 조금 이제 가볍게 반등을 하는 그리고 반등 폭도 좀 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위로해야 되는 문제는 위로하는 그런 말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급락한 만큼 회복력도 좀 빠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외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타국 대비해서의 그 이제 피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기간의 함수를 저희가 좀 천천히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의 피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유가가 한 30% 정도 올랐을 때 제조업의 비용 자체가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와 유가의 어떤 그 상관성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좀 더 싸지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이걸 좀 연기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게 좀 불만이다 이런 거거든요. 전쟁의 여파가 계속 좀 확산하는 것 같고요. 이란은 항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메네이 아들이 또 최고 지도자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이란에 압도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미국의 관리들이 의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수석님 과거에서도 이 전쟁을 몇 번 좀 경험하셨겠지만 증시 흐름이 보통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게 초반에 강도 높게 조정을 받고 이후에 아무리 전쟁이 길어져도 좀 이게 좀 점차 돌아오는지 아니면 계속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나요? 과거 사례만 봤을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봉합이 됐어요. 그리고 주가의 급락이 야기가 된 적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일주 뭐 금융위기하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빠르게 진정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그 방산 쪽의 그 수주를 계속 늘리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어떤 그 유동성이 좀 풀린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그 이란과 어떤 미국, 이스라엘 그 이후에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좀 중국도 약간 좀 이제 간접적으로 참전하는 그런 확산이 되는 국면은 분명히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이란도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어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팩트로 보면
힘적인 논리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의 압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세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뭔가 협상의 여지를 오히려 남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세게 보이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봉합을 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어떤 체제를 조금 빨리 정비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도 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대응 측면의 영역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유가를 잘 살펴보고 금리를 좀 잘 살펴보고 이것들이 좀 안정되는 상황을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5천선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장중에 말이죠. 코스피 조정이 앞으로 더해질 가능성을 보셨을 때는 하단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좀 열어두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나타나는 상황이 항상 이제 보면 저점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일도 서킷 브레이크가 나온다라는 컨셉은 사실 통계적으로 좀 잘 관찰이 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좀 이제 저희가 과도하게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ETF의 그 개인들의 매수는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락은 하지만요. 그래서 약간 이 조정을 통해서 증시로 진입을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스무스하게 상당히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의 우리 가계 자산의 규모 자체가 한 4천조 정도 되는데요.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조 정도 됩니다. 이 비중 자체가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투자 주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라기보다는 국내 개인들이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각국의 선진국들 다 포함해가지고 각국의 금융 자산의 비중과 각국의 그 밸류에이션 PER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정의 콜레이션이 나타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산 비중이 거의 이제 70%가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고 뭐 일본이라든지 뭐 여타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만큼 밸류에이션도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부동산에 몰려있던 그런 자금들이 금융자산으로 앞으로도 더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부채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뭐 코스피의 어떤 하락세는 점진적으로 좀 무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물타기 전략도 나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앞서서 주셨는데 이 물을 어떻게 탑니까? 좀 적절한 전략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달이라는 게 상당히 좀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늘 이제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달 동안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나면 이렇게 들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일주 단위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을 우리가 낮추는 이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의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글로벌 최상단에 위치하는 그런 그 펀더멘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4천선, 3천선까지 기존의 어떤 그 뭐 1, 2년 수준의 그 코스피 지수에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조금 레버업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런 눌림목이 분명히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뭐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의 어떤 레거시 반도체 컨셉의 사이클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들은 HBM 컨셉으로 이제 진입을 했던 이제 하이닉스를 순매수를 하면서 사이클하고 무관한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가 HBM4를 갖다가 저도 퀄 테스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과거와 같이 반도체를 너무 사이클 산업으로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익이 막 개선이 됐을 때 매도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으로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타이밍 전략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약간 좀 5천선 초반까지 왔는데 요 정도 수준까지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적절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보고서를 하나 내셨습니다. 베타보다는 알파 베팅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실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라든지 시장 기수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맞춰서 돈을 버는 전략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1월 달, 2월 달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급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1월 달, 2월 달에 상승세를 하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 2월 달만큼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약간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을 낮추는 상황에서도 과거에는 그런 시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실적주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하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직전 시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실적주들이 다른 스타일이라든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탑다운 측면에서 너무 지수 측면에서 너무 함몰되어서 그런 컨셉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측면에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리포트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소팅을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완화됐을 때 알파 컨셉,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추리는 전략, 리서치를 하는 전략도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크리컬 업종군들도 어찌됐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주 거기에서 시크리컬 안에서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MSCI에 5월달에 편입이 된다라는 컨셉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상당히 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디펜시브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본다면 오늘 주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종목을 추려봤는데 LS라든지 한화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해당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MSCI의 5월달에 편입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천당 제약, ABL 바이오 해당 종목군들도 물론 MSCI 코리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기업들의 컨센서스는 존재는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업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베타보다 지수보다는 그런 개별 종목에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영수 수석님의 이 퀀트 모델이 지난달에 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전략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살아서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원이었고요.